자, 오늘은 여기 독일 처음 있는 독일 현대철학 거기에 제가 올려놓은 유인물 중에 계급투쟁과 공산주의 그 부분을 이제 할 건데요. 뭐 그냥 빨리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기 밑에서 둘레 여덟 줄. 가령 독일 이데올로기에서 찾았죠. 물질적 찾았죠. 생산과 재생산에서 생산력과 생산 관계의 객관적 모순으로 정식화되던 것이 공산주의당 선언에서는 현대사회에 적대하는 두 계급인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의 적대적 투쟁이라는 실천적 형태로 바뀐다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이제 그 전에는 그러니까 물질적 생산과 재생산에서 생산력과, 그러니까 생산력이 이게 노동자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객관적 모순. 그러니까는 이건 뭐냐면은 이제 노동자들이 자기가 노동을 해도 그 노동으로 인한 생산물을 자기가 취득할 수 없는 상태. 옛날에는 물물교환 시대 때는 내가 노동을 해서 의자를 만들었으면 그건 내 거잖아요. 그치? 그걸 가져 나가서 물물교환을 하거나 팔거나 그러면 다 내 건데, 이제 현대 사회로 들어오면서 노동자가 자기 노동력을 자본가한테 팔고 자기 노동력을 투여해서 어떤 생산품을 만들었어. 그래도 그건 내게 아니지, 그죠?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테슬라에 입사해서 테슬라를 만드는 족족 그게 다 내 거다. 그죠? 그럼 뭐 애플 취직하지 나도, 그죠? 애플 취직하죠. 그렇게 좋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이제는, 그죠? 그게 이제 얘기한 게 바로 생산력과 생산관계, 객관적 모순 이런 거를 이제 요거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로 전환시켰다는 거지. 그 책에서, 응? 그 뭐야?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라고 하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그 적대적 투쟁으로 이제 바꿨다. 이래야지 이제 투쟁력이 올라온다 이거잖아. 거기 보면 실천적 형태라는 얘기가 그래야 투쟁력이 올라온다. 왜냐하면 사람이 이제 분노가 생기잖아요, 여러분, 그죠? 이러한 실천적 구체화의 기초에서 그는 지금까지의 모든 사회의 역사를 계급투쟁의 역사라고 이제 선언했다. 그쵸? 계급투쟁의 역사라고 이제 보는 관점이 있다는 거지, 그치? 이게 되게 막스주의에서 되게 중요한 내용이야, 아주. 사회를 계급 사회로 보는 관점을 취한 거지, 틀을. 이거를 당연하다고 생각을 많이 한단 말이야, 그치? 근데 이건 당연하다기보다는 하나의 관점이 이것도, 그렇죠? 그런 틀을 갖고 보는 게, 그렇죠? 근데 사실 우리가 그런 관계만 갖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사회가, 그렇죠? 경제적 관계에서는 뭐 그럴 수 있지만 꼭 그런 관계일까? 이런 걸 좀 해체해 보는 것도 또 우리들의 어떤 뭐 좀 우리가 해야 될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적대적 관계로만 가야 되나, 사회가? 뭐 이런 거. 넘기시면요. 그 중간에 한번 그래 그 중간에 봅시다. 24페이지 중간인데요. 이 문헌에서는 막스는 프롤레타리아의 일반 의지인 공산주의가 단번에 직접적으로 실현될 수 있다는 환상을 거부했어. 그러면 이제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한 거냐면, 야, 공산세가 이루어지는데 갑자기 우리가 혁명을 하면 공산세가 이루어지냐?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야. 공산사회, 이상적인 공산사회로 가기 전에 반드시 이전 단계의 어떤 산업화가 이루어져야 돼. 그게 뭐냐면은 굉장히 성숙화된 자본주의가 이상적 공산주의 앞에 먼저 도래해야 된다라고 봤어요. 왜냐면 나는 이 부분이 사실은 그 마르크스의 의도대로 사실은 사회주의가 제대로 이루어진 적이 없어. 뭐냐면 이 얘기 뭐냐면, 지금 보세요. 여기에 보면 대신에 그는 토지 소유의 폐지, 누진세, 소득세, 상속의 폐지, 신용의 국가 수중으로의 집중, 통신수단과 교통수단의 국가 수중으로의 집중, 국가 소유 공장, 생산수단의 확장, 모든 사람들의 평등한 노동 의무,
농업과 공업의 결합 및 도농 분리의 폐지, 모든 아동들을 위한 무상교육 등의 조치들이 공산주의 이행을 위한 선결 과제라고 봤어요. 여기는 안 났지만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자본주의의 풍성한 생산력, 이게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해야, 그리고 나서 그런 상황에서 그런 격차들이 벌어지고 나면 여기에 나온 이런 정책들을 통해서 공산사회로 이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본 거야. 근데 러시아도 그렇고, 그 다음에 또 남미의 공산국가가 어디예요? 볼리비아? 차베스, 우고 차베스. 누구지? 우고 차베스가 볼리비아 아닌가? 아닌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지금. 그게 원래 북한하고 굉장히 동맹 관계고, 옛날에 러시아가 거기다가 미사일 갖다 놓으려고 그래가지고 미국이 엄청 막 거기 폭격했잖아. 쿠바, 그렇지, 쿠바, 그렇지, 쿠바. 쿠바, 그죠? 고마워요. 그다음에 북한, 그렇지? 이런 나라들이 사실은 성숙한 자본주의를 형성한 다음에 공산사회로 넘어간 게 아니고 사실 억지로 넘어간 거야. 그게 안 되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그 막스한테 물어봤다면 오히려 미국이 지금 이제 공산사회로 넘어갈 거라고 예견을 했을 거라고, 오히려 미국이. 그러니까는 자본주의가 충분히 꼽히고 나서 그 다음에 자본주의 갖고 있는 그 문제점 때문에 그 다음에 공산사회로 넘어간다고 보는 거지.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어떻게 보면은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그 다음에 또 프랑스, 그렇죠? 또 뭐 영국, 이런 유럽 국가들이 진보 정당이 잡으면은 사실 여기 비슷한 일들이 막 일어나긴 하잖아요, 그렇죠? 토지 소유의 폐지, 이런 거는 요즘에 왜 우리 그 추미애 장관도 한번 얘기했던 뭐 약간 공개념, 토지 공개념. 옛날에도 우리 그 노무현 대통령, 아니 노태우 대통령 때인가 이제 이런 얘기 한번 했었어요. 토지 공개념. 네, 추미애 장관도 이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 얘기는 지금 저기 우리 대천덕 신부님, 예수왕, 네, 대천덕 신부님도 많이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호사님도 많이 얘기하시죠. 그죠? 그런 이제 진짜 근본적인 어떤 빈익부 차이를 좁힐 수 있는 답인 것 같아요. 아주 중요한 키죠, 이거는 사실은. 네. 성경적으로 봐도 성경에서도 토지 매매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하게 다스리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12지파 또 각 가정에게 모든 토지를 다 나눠주고 절대 그걸 교환할 수 없게 해놨거든. 서로 사고 팔고 못하게 해놨어요. 근데 행여나 내가 생계가 아주 급박해져가지고 내 토지를 팔게 되더라도 언제? 49년, 50년째에는 토지가 다 원래 주인한테 다 돌아가게 돼 있거든. 그럼 이제 그게 이제 그 성경에서 나오면은 되게 뭐 리버럴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어떤 현상이 실제로 벌어지냐면은 내가 이제 급전이 필요해. 그럼 내 땅을 이 사람한테 이제 팔아. 그치? 이게 임대지 사실. 임대를 하는데 지금 희년이 49년, 50년째 희년이 40년 남을 때 토지 가격하고 5년 남았을 때 토지 가격이 다른 거야. 진짜로 이해되죠? 그러니까 원래 임대 기간인 거죠, 어떻게 보면. 기간인 거지. 임대 기간이지. 그러니까 내가 45년짜리 임대할 때 기간하고 5년짜리 임대할 때 기간이 다 다른 거야. 근데 어떤 해가 되면 다 돌아오게 돼 있어.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급진적인 뭐 어떻게 보면 사회주의 같지만 실질은 되게 합리적인 자본주의일 수도 있어요. 네, 토지의 가격이 매겨지는 거야 다. 그러고서 임대하고 빌려준 다음에 다시 돌아와. 왜냐면 토지라는 거는 경제 생활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토대란 말이야. 이게. 자, 아파트 값이 올라가잖아요. 사실 아파트 값이 올라가는 게 아니야. 땅값이 올라가는 거야. 왜냐면 아파트 자체 그 콘크리트는 감가상각돼서 없어진다고. 그렇죠? 그럼 10년 감가하면 다 없어지는 거야. 남는 건 뭐냐면 토지예요. 그래서 토지를 사는 거야, 토지를. 그러니까 명동에 있는 땅값이 올라가는 거지 아파트 값이 올라가는 게 아니야. 모든 건 다 그래요. 다 토지예요. 다 토지 문제야. 사실은. 그러니까는 이제 이 토지 문제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 크고, 그러니까 사적 소유를 하더라도 토지만큼은 공적으로 소유하자는 얘기들이 이제 나오는 거죠. 근데 모르겠어요. 저는 중국 같은 나라들은 사실 땅이 다 정부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도
집값이 엄청 비싸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 이거 좀 연구해볼 문제다. 왜 그런지 좀 연구해볼 문제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여기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거는 되게 중요한 내용이야. 공산사회가 바로 되는 게 아니고 자본주의가 충분히 성숙한 이후에 자체 모순을 통해서 공산사회로 넘어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언제 그 혁명을 일으켜야 되냐면 자본주의가 충분히 물을 익었을 때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넘어가야 돼. 물을 익었지만 문제점들이 만연할 때 그렇죠. 노력을 한다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렇게 예측을 다 해놨어요. 자본론에 보면 어떤 현상들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있어. 근데 이제 문제는 뭐 이렇게 마르크스 예측대로 안 간 거죠. 사실은 자본주의가 훨씬 더 유연하게 대처를 한 거야. 문제가 생겼는데 혁명이 일어나지 않고 자본주의가 자체적으로 이제 그 결함들을 극복해서 나갑니다. 근데 또 뭐 문제는 있어요. 뭐 어떻게 다 볼게요. 어쨌든 간에 이제 그거 이 단계로 넘어간다는 거는 그 이제 막스에 볼 때 이해하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요즘에 그 어떻게 보면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의 열렬한 지지자들은 이런 진보 정권이 들어와서 하는 정책들을 일종의 사회주의 국가로의 전환의 어떤 징조로 보는 걸 수도 있겠다. 그런 측면에서는 그죠? 그런 측면이 있을 수 있다고 보여져요. 자, 그 정도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볼게요. 예,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보면 그래요. 그 26페이지 26페이지를 보면은 위에서 두 번째 줄 막스가 26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 막스가 혁명 패배의 원인을 혁명을 위한 객관적이고 물질적인 조건의 미성숙에서 찾는 것은 이런 판단의 표현인데 그는 여기서 근대의 생산력과 부르주아적 생산 관계가 첨예한 모순에 빠지는 상황이야말로 혁명의 객관적 조건인데 이것이 1848년에 충분치 않았다는 생각을 했다는 거지. 이때 이제 그 프랑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루이 4세인가요? 하여간 이 민주혁명이 일어났다가 그 나폴레옹에 의해서 다 이제 진압이 돼버립니다. 그 나폴레옹 독재가 다시 시작하죠. 네, 그게 1848년이거든. 그러니까 이때 왜 혁명이 실패했냐를 이제 막스가 볼 때 그 근대의 생산력과 부르주아적 생산 관계가 첨예한 모순에 빠지는 게 충분하지 않았다 이 얘기야. 근데 이 얘기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죠. 그렇지? 이 얘기는 뭐냐면은 근대의 생산력은 대량 생산이잖아요. 그렇죠? 대량 생산이고 부르주아적 생산 관계라는 건 뭐냐면 이게 이런 거야. 잘 봐봐. 예를 들면 나 공장 운영자 1, 이분 공장 운영자 2. 그래가지고 둘이서 공장 연락에 돌려서 생산을 막 했어. 그랬는데 이제 사람들은 싼 거 원해. 싼 거, 비싼 거, 싼 거 원해. 그래가지고 싼 거 만들려니까 막 임금 쥐어짜고 그러니까 쟤도 임금 쥐어짜. 그래서 사람이 살 만큼은 줘야 되잖아. 한계 있어. 그러니까 뭘 하냐면은 더 대량 생산을 하는 거야. 더 대량 생산을 해가지고 원가를 떨어뜨려. 사람을 많이 쓰는 식으로. 아니, 여기서는 사람보다는 기계를 도입해가지고 더 대량 생산을 하면서 원가를 떨어뜨려. 그러니까 대량 생산하면 원가가 떨어지는 거는 그죠? 이해되죠, 그죠? 왜냐면 내가 혼자 100개 만드는 거하고 1000개 만드는 거하고는 단가가 다르잖아요, 그거는 그죠? 더 떨어지니까. 내가 그래서 이제 100개 만들다가 1000개 만들었어. 얘, 쟤 1000개 만들어, 나 2000개 만들어. 나 3000개 만들어. 4000개 만들어. 뭐 이렇게 됐어. 그래가지고 얘도 10,000개 만들고 나도 이제 10,000개를 만들게 됐단 말이야. 근데 이제 문제가 발생했어. 뭐냐면은 그 도시의 인구가 5,000명밖에 안 돼. 그 도시의 인구가 5,000명밖에 안 돼. 이거 어떻게 해? 이거 어디다 갖다 팔어? 그러니까 결국은 각각 10,000개 만들었지만 5,000개씩은 다 손실이야. 그러니까는 많이 만들어가지고 경쟁에서 이기려고 했지만은 실제로는 손실이 많아져가지고 이익이 안 되는 거야.
자,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는 거야. 이런 현상이 벌어지면 이제 이쪽 공장이 망하든 내 공장이 망하든 둘 중 하나 망해. 이러면서 뭐 이제 독점 시장이 되고 이제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하거든요. 사실은 이것 때문에 이제 제국주의가 시작된 거예요. 왜 얘 2만 개 만들었지? 나 2만 개 만들었잖아. 근데 여기는 지금 10,000명밖에 안 살아. 그래도 야 어디다 갖다 파냐 그랬더니 야 인도에다 갖다 팔자. 야, 배 타고 가. 인도 침범해가지고 거기 사람들 데려오고 거기다가 물건 팔고 2만 개 다 팔았지 거기다가 결국에 그지? 그러면서 야 니들 물건 샀으니까 돈 내놔 이러면서 뭐 가져와 막 향신료 막 뭐 가져와서 또 여기다 팔고 여기서 또 팔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엄청나게 벌고 그러니까 막 서로 다 막 시장을 쟁탈하려고 막 포르투갈은 뭐 어디로 갔어요? 포르투갈은 스페인은 막 타고 인도 왔는데 잘못 가가지고 저기 남미로 갔고 그죠? 그다음에 뭐 포르투갈도 어디로 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세계를 다 그냥 제국주의화한 거야. 그 물건 팔아 먹으려고 사실은. 그 현상이 벌어진 건데 그게 바로 이제 자본주의 모순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1848년에는 그런 그러니까 부르주아의 어떤 그런 생산관계의 모순이 그 정도까지 그게 달하지 않았는데 그 프롤레타리아들이 혁명을 일으켰기 때문에 실패를 한 거다 그 얘기한 거야. 아주 문제가 많을 때 혁명을 해야 그게 규합이 되면서 폭발적으로 되는데 아직 그게 도달하지 않았는데 혁명을 일으켜서 문제가 된 거다 그 얘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학교에서 무슨 이의 제기를 할 때 아 내가 이거 문제라고 생각했단 말이야 학교에서 그래서 이의제 이거 진짜 문제입니다 이렇게 했어. 그랬더니 교장님이 딱 봤더니 그래? 한번 설문조사를 해볼게 했더니 나 빼고 다 반대야. 나 빼고 다 반대야. 왜냐 애들이 이게 아직 오픈이 안 된 거야. 그걸 내가 본 문제점을 다른 학생들 전혀 모르고 있었어. 그래가지고 야 이거 안 되겠다. 1대1로 한번 1대1 타치를 한번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야 지금 이런 거 문제지 않냐? 그죠? 뭐가 문제돼? 야, 뭐 잘 생각해봐. 이런 거 문제잖아. 그렇네? 너가 돼가지고 야 이거 진짜 문제지 않냐? 뭐가 문제야? 아이 잘해봐라. 야, 그렇네. 이래가지고 딱 했더니 또 이 두 사람이 가가지고 야 이거 진짜 문제인 것 같아. 막 했더니 막 진짜 난리가 났어. 그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선생님 이거 좀 문제입니다. 그랬더니 그래 그럼 설문조사 한번 해보자. 설문조사 했더니 막 다 날린 거야 막. 요때 혁명을 해야 된다는 거지. 이럴 때.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야. 그렇죠? 이해되죠? 이해되죠? 제가 너무 설명을 많이 했나요? Too much information? 좋은데. 좋았어요? 좋습니다. 예. 이제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그 사회주의가 도래하기 위해서는 특정 단계에 돌입해야 된다. 이게 이제 핵심 내용이라고 아까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되게 재미있는 게 있는데 그 27페이지 보면 두 번째 줄도 볼게요. 프롤레타리아가 27페이지 두 번째 줄입니다. 프롤레타리아가 독자성을 잃고 다른 계급에게 종속된 것이 정치 수준에서 혁명의 패배를 규정했다고 보는 이러한 성찰 위에 그는 프롤레타 혁명에서는 프롤레타리아의 혁명적 독자성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교훈을 이끌어내고 계급 없는 사회로의 이행은 부르주아의 독재를 해체시키고 그것을 대체하는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과도 시기를 거쳐야 한다고 이제 결론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그 프롤레타리아가 혁명에 실패했던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는 이제 때가 안 맞았다. 아직 혁명의 시기가 무르익지 않았는데 혁명을 했다 이거고 두 번째 뭐냐면은 프롤레타리아들끼리 경쟁을 했다는 거야. 이 얘기는 즉슨 뭐냐 지금도 똑같은 거지. 사람들이 이 구조를 뒤엎을 생각을 안 하고 더 좋은 직장을 잡기 위해서 서로 경쟁한다는 거지. 예를 들면은 정규직하고 비정규직이 싸우는 거야. 비정규직 이게 문제다 이렇게 뒤엎질 않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문제다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즘은 이것도 안 맞아. 왜냐면 막 소위 말해서 이게 부르주아 노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귀족 노조 이런 얘기가 있죠. 그렇죠? 대구는 귀족 노조 없죠? 대구 울산은 귀족 노조 있다는 얘기가 들리기도 하더라고요. 울산인데 맨날 연봉이 뭐 평균 1억인데 맨날 파업한다. 그래가지고 연봉 3천 받는 어떤 사람이 무슨 니들이 노조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뭐 그거에 대해서 뭐 다른 얘기들이 있지만은 어쨌든 간에
소위 말해서 비정규직, 정규직이 서로 이렇게 싸우는 현상. 그리고 서로 이게 영화가 뭐 있더라고요. 그 이렇게 마트에 이렇게 마트에서 일하시는 맞아. 그거 있죠. 카트. 그래. 거기 보면 이제 정규직, 비정규직 이렇게 아줌마들이 맞아요. 그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파업을 막 같이 했는데 정규직 아줌마들이 파업을 했구나. 근데 비정규직을 갑자기 뽑아버리니까 이분들이 이제 완전히 낙동강우리알 하면서 되게 막 불안해지고 그런 영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런 식의 얘기를 한 거고, 그래서 이제 막스가 얘기한 건 뭐냐면 어쨌든 간에 그런 것들을 극복을 하고 나서 그래서 시기도 맞고 노동자가 단결해서 혁명을 한 이후에는 프롤레타리아 독재가 필요하다고 본 거야. 프롤레타리아가 독재를 해야 된다. 응? 당분간은. 왜냐하면 부르주아들이 결국 기득권을 다시 되찾으려고 할 거기 때문에 당분간은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게 결국은 이제 막스의 철학의 한계다라고 좀 보는 거야. 뭐냐면 결국 독재라는 거는 다른 사람의 자유를 억압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자유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방식은 내가 볼 때는 거의 악을 낳아요. 늘 악을 낳는 방식이야. 그러니까 예수님도 말씀하신 게 절대 무력으로 다른 사람 제압하지 말라고 한 거잖아. 악을 선으로 갚으라고 얘기를 한 게 예수님 윤리가 훨씬 더 수준이 높은 거야. 악을 악으로 갚기 시작하잖아. 그럼 악이 악을 또 낳는 거예요. 또 악이 악을 낳는 거야. 그러니까 부르주아 독재를 종식시키기 위해서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하면 결국 다시 또 거기서 독재가 나오는 것 뿐이지.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는 반드시 선한 도리로 그거를 이끌어주는 이 수준 높은 정신이 나와야 되는데, 이제 내가 볼 때는 막스가 여기서 한계가 있었어. 왜냐? 이게 바로 무신론자였기 때문에 그런 거지. 네. 그러니까 역사를 선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어떻게 믿어요? 그렇죠. 부르주아를 어떻게 믿어? 우리가. 그러니까 프롤레타 독재 해야 된다 봤는데 그게 어떻게 됐어요? 실제로 역사에서는. 영구적 독재로 간 거잖아요. 지금 북한처럼. 아바이 수령 동지로 여전히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하고 있단 말이야. 부르주아는 내가 볼 때 본인이 부르주아인데 지금 무슨 얘기냐 이거. 근데 또 여전히 본인들은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하고 있다 이러고 있으니까 이제 진짜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진짜 이런 코미디가 있어요? 이런 코미디가? 지금 그런데도 거기 인민들은 그냥 아바이 수령 동지 막 이러고 있으니 참 인간이라는 것이 정말로 회의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아바이가 뭐예요? 아버지. 아버지 수령 동지. 그렇게 불러요? 네. 세상에. 아바이 수령 동지. 그래서 늘 아버지를 차용하는 거죠. 아버지. 그게 제일 오해예요. 여러분들도 직장 생활할 때 진짜 뭐 아버지처럼 생각 이런 말 믿지 마세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맞죠. 하나님 아버지. 왜냐면 인간이 아니시니까 그분은. 왜 그러세요 갑자기 또? 네. 북한 인민들 입장에서도 그는 신 같은 존재. 너무 개인 신앙 고백을 해버린 거 아니에요 지금? 네. 맞아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해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를 차용하는 거지 사실은, 그지? 근데 이제 하여간 믿지 말라는 게 여러분들도 직장 생활하다 보면은 아니 사용한 대상이 싫은데. 얘기하십시오. 아니에요.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얘기해. 얘기하라고. 요즘 얼굴이 굉장히 하얘졌다 너. 근데? 저요? 좀 하얘지긴 했어. 얼마 전에 막 요리아님 창백해졌다고. 그러니까 하얘졌는데 피부가 되게 좋아졌어요. 아니에요? 또 칭찬 공격하면 이제 얼굴 못 들어요. 솔직히 피부 좀 좋아졌어요. 네, 지난 학기보다 훨씬. 예뻐졌네요. 그러니까. 왜 저래? 지난 학기 때 여기에 막 그 검은 구름 생겨가지고 막 이렇게 비오고 그랬는데 이번 학기는 좀 해탈을 한 건지. 해탈도 불교 용어잖아, 그렇죠? 네. 온도 학교가 불교 특성이야 지금. 스님들이 뭐 한 40명 다니고 지금. 우리 때부터 더한 팀이 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다 지금 온통 남자 사람이 다 지금 스님판이에요 지금. 왜 어떻게 그렇게? 몰라요.
갑자기 다 득도를 하셨는지 막 머리를 깎고 이러시더라고요. 또 덜어는 이렇게 해탈을 하시고. 정신이나 육신. 그래요. 그래서 아버지처럼 생각하는 사람 믿지 말라. 자기가. 그래요. 몰입이 안 돼. 뭐 할 얘기 있어요? 얘기해봐. 괜찮아. 해봐. 아니 쟤네가 웃었어요. 좋습니다. 예, 그런 얘기고요. 좀 여기까지 대충 이해되죠?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 이제 마르크스는 이제 한 사회 자본주의가 이렇게 쭉 성장하다가 어느 시기에 대한 모순이 생기고 자체 모순 때문에 이제 붕괴가 되지만 그때 이제 부르주아들이 끝까지 버틴다. 그럴 때 이제 프롤레타리아들이 나서서 혁명을 하고 그 다음에 한동안 프롤레타리아 독재가 이루어진다. 근데 요 시기를 대부분 1920년에 그 미국의 대공황을 그 시기로 생각했어. 사람들이. 어떤 시기? 대공황. 미국의 대공황. 독재해야 되는. 그때가 바로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이뤄야 될 시기로 생각했어요. 이게 진짜 이렇게 되네. 자본주의가 이렇게. 자본주의가 결국은 거기서 스톱이 된 거거든. 똑같아요. 생산을 엄청나게 하다가 했어. 생산을. 그리고 생산을 해서 이윤을 많이 추구하기 위해서 사람들 임금을 막 깎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물건을 사야 될 사람들이 돈이 없는 거야. 물건은 있는데 돈이 없어. 그러니까는 만들어 놓은 물건 팔지 못하고 다 싸놓고 이 사람들은 공장에서 일하는데 물건이 안 팔리니까 월급을 못 받고 이 상태로 딱 스떡이 된 거야. 딱 멈춘 거야 그냥.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이때가 바로 프롤레타리아들이 일어나가지고 혁명을 하면서 부르주아들을 냈었고 모든 상품을 다 나눠 가지면서 같이 공동 생산, 공동 소비를 막 하면서 그렇게 살 때였는데 이때 바로 미국에서 뉴딜 정책이 나온 거죠. 공짜로 노동자들한테 돈을 주기 시작한 거야. 말하자 필요. 돈은 어디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필요 없는 사업을 시작한 거지. 예를 들면 후보 때 도로 깔기. 이런 건설 사업 같은 걸 막 한 거야. 꼭 필요하진 않은데 돈을 주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그런 걸 정부에서 막 한 거지. 이게 정부에서 한 거야. 정부에서 막 하니까 결국 노동자 돈이 생기고 다시 그 돈 갖고 소비를 하고 그러니까 다시 공장이 돌아가면서 막혔던 게 이렇게 들어가다가 막 들어간 거죠. 그러다가 한 번 또 왔잖아요. 1940년대. 그러다 또 1970년대. 계속 오다가 2008년도, 2010몇 년도 그 계속 오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그때 이제 뭐를 하는 거냐면 여러분들 이해되시죠? 97년대도 우리도 왔잖아. 그죠? 미국이 2008년, 9년도, 8년도에 한번 그 금융위기 한번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2010몇 년도에 또 한 번 또 왔어요. 그때마다 계속 돈을 풀었어요? 계속 돈을 풀지. 어떻게? 그 돈은 또 어디서 나요? 어떻게 했냐? 다 부르주아가.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게 재밌는 건데 그게 뭐냐면 이제 예전에는 금을 맡겨야지 돈을 찍을 수 있다 그랬잖아.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거 필요 없다 그랬잖아. 그냥 달러 그냥 찍잖아. 그냥 달러 찍는 거예요, 그냥. 그냥 달러 찍어서 돈을 주는 거야, 그냥 사업을 해. 사업하고 달러 찍어서 돈 주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걸 갖고서 이제 사업을 막 돌리는 거. 그래서 국가부채라는 게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국가부채라는 게 달러 찍잖아요. 그럼 그 달러 찍은 거를 국가가 빌려. 그 국가가 그걸 가지고 공공사업을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돈을 주는 거야. 그럼 달러를 찍은 은행 있죠. FRB. 그죠? Federal Reserve Bank. 이거 은행이야. 국가 소유가 아니라 미국. 은행에서 국가 돈을 빌렸기 때문에 이게 국가 부채가 되는 거야. 국가 부채가 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국가 부채가 막 상상을 초월하잖아. 막 몇십조 달러 막 이렇잖아. 몇백조 달러 미국은. 근데 그거 어떻게 갚냐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잖아. 안 갚아도 되는 거야,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이자는 내야 되지. 그러니까 이자비가 많이 들긴 하지. 그게 이제 국가 부채의 의미예요. 우리가 이렇게 은행에서 돈 빌리는 거하고는 달라. 없는 거에서 그냥 갑자기 있게 만든 거. 그렇죠. 우리나라도 한국은행에서 빌리는 거예요. 채권 발행해, 채권. 이제 어떻게 하냐면 국가가 한국은행에다가 채권을 이렇게 발행해서 줘. 그 뭐냐면은 이거를 사면은 매달 얼마씩 이자를 지급합니다.
그럼 그거를 한국은행이 사고 돈을 주는 거야. 그럼 그 돈을 갖고 공공사업하고 이러면서 이제 이 자본주의 불황을 계속해서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아 그럼 다 돈 찍어내면 뭐?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물가가 계속 오르잖아. 왜냐하면 화폐가 증가하면 가격이 올라요. 이것도 잘 모르겠지. 이게 이제 그게 양적 완화라는 거야. 금융에서는 양적 완화. 그래서 이제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시장에다 푸는 거를 유동성을 공급한다 이러고 이거를 양적 완화를 한다 이래. 근데 유동성을 공급하면 물가가 상승해. 이게. 근데 그게 다 평균적으로 네. 점점점 오르면은 응? 그러니까 그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많아지고 네. 물가도 오르고 하면 별로 의미가 없는 의미가 거예요. 없지. 그러니까는 제대로 아는 거야. 예를 들면 내가 지금 10,000원짜리를 갖고 있어요. 내가 10억 갖고 있다 생각해보자. 이걸 내가 30년 후에 이걸 쓰려고 그냥 꽁꽁 묻어놨어. 그럼 30년 후에 10억 가치가 안 되죠? 한 7억 가치밖에 안 된단 말이야. 10억도. 가만히 있었는데 가치가 떨어진 거야. 왜냐하면 그동안 계속 화폐가 풀리기 때문에 화폐 가치가 떨어져. 물가가 오르는 의미는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는 결국에는 사람들이 금을 사는 거예요. 이거는 같이 오르잖아. 다 같이 오르니까 10년 동안 그만 돈 갖고 있어도 값이 가격이 올라가니까 이거는 괜찮지만 현금은 가치가 떨어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현금이 아니라 무언가. 그렇죠. 그래서 재테크를 하는 재테크를 하는 거죠. 음. 뭘 하고 뭐 땅에다 하면 땅도 같이 오르니까 가만히 있으면 다 떨어지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기본적인 이제 자본주의의 작동 방식이에요. 요거를 조금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으면 그러니까 이제 뭐랄까요, 큰 회사는 잘 안 망하는 거야. 대마불사라고.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리만 브라더스나 뭐 스탠리 모건이나 이런 큰 은행들이 망했잖아. 근데도 망하게 내버려두지 못해. 아니 그거 다 망하면 다 고용이 박살나니까. 이렇게 톱니바퀴 굴러가던 게 한 톱니바퀴 큰 게 빠져버리는 거야. 그럼 전체가 왁다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정부가 공적 자금을 투입을 해가지고 얘를 톱니바퀴를 끼워 넣는 거지. 일단은 돌려놔. 그러면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들 또 다시 월급 받고 일하고. 근데 실제로는 여기에 톱니바퀴 넣을 때 돈은 다른 국민들이 든 거야. 그러니까 내가 든 돈 다시 그냥 내가 받는 거. 아니 못 받지. 일반 국민들 세금만 냈고 실제로 혜택 받는 거는 거기서 다니는 사람들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이제 현재 상당한 모순 중에 하나지. 그러니까 이런 어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자본주의가 그런 이제 계속 턴이 있어. 근데 그래서 이제 사회주의자들은 이제 1920년대 대공황이 올 때 드디어 망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희한한 방법을 써가지고 오히려 사회주의적 방식을 통해서 정부가 사업을 막 벌이더니 노동자한테 돈을 막 주고 애들이 돈을 갖고서 소비를 하니까 막 딱 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도 IMF를 어떻게 그렇게 벗어난 거예요. IMF 때 우리가 망했단 말이야. 망했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막 다 경제가 거의 막 파산 직전까지 갔는데 그때 뭘 했냐면은 소비를 진작시켰어. 사람들한테 돈을 막 빌려줬어요. 그리고 카드를 막 10개씩 만들어줬어. 그때 카드를 막 10개씩. 그래가지고 그때 카드로 엄청 긁었어요, 진짜. 그래가지고 카드로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소비로. 그래서 이 고정경제학은 이제 공급을 통해서 사실은 경제가 가지만 현대경제학은 소비가 진작하는 거, 소비가 끌고 가는 거야, 소비. 소비가 되어야만 실제로 경제가 돌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도 돈 주잖아요. 왜냐면은 코로나니까 사람들이 돈을 안 쓰잖아. 그러니까 경제가 죽게 생긴 거야. 그러니까는 돈 쓰라고 돈을 주는 거야, 정부에서. 그걸 받아서 끌고 가는 건데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한 포인트거든. 근데 요거를 일반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이제 또 보수적 입장에 있는 분들이 요걸 엄청 공격하는 거지. 그거 다 나라 빚이다 이렇게 하는 거지. 근데 어떻게 소비가 안 일어나면 경제가 마비가 돼버려서 오히려 나라가 망할 지경인데 이제 부채 늘어난다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는 빚 늘어나는 거 되게 무서워하잖아. 어떻게 빚을 내냐 이거거든. 그거 안 하면 이제 나라가 망하게 생긴 거야 지금. 그러니까는 돈을 줘서
소비를 이끌어가지고 결국은 공급을 늘리는 방식으로 이게 가는 거예요. 이게 고정경제하고 현대경제하고 갖고 있는 차이예요, 차이. 근데 요거를 좀 알아야 이 정책 문제를 얘기할 때 좀 이해를 할 수가 있어, 우리가. 그래요. 야, 참 이제 많은 걸 알고 있다. 그죠?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내가 이걸 한 10년 전에 공부한 건데, 제가 기업에 있을 때, 학교에서는 아니고. 다 쓸 게 있네요, 진짜. 그러고 보니까. 자, 그 다음에 프롤레타리아 독재가 이제 해야 된다. 뭐 이제 그런 얘기를 쭉 했고요. 예. 유물론적 존재론. 그 28페이지에 보면은 유물론적 존재론이라고 한 위에서 둘레 6번째 줄에 보면 있거든요. 그렇죠? 유물론적 존재. 다시 말해, 생산력과 노동이 이후 그의 정치, 경제학 비판이 출발점으로 삼는 존재론을 기반으로 가는데, 그에 따르면 노동은 인간의 생명의 활동이고 자연을 가공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것으로 가공하는 활동이자 자연과 신진대사를 하는 활동입니다. 문제는 이 본원적 생명 활동인 노동이 어떻게 자신에게 낯선 활동으로 소외된 노동으로 전화되어 가는가입니다.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살면서 뭔가 몸을 움직여서 뭔가 노동을 하고 그 노동을 통해서 뭔가 생산물을 이뤄내는 것은 인간의 본연의 활동인데, 이 활동으로부터 인간이 소외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야. 응? 아까 내가 설명한 거야. 그래서 초기 막스는 소외를 노동의 외화에서, 그리고 그것을 규정하는 노동의 분업과 사적 소유에서 찾곤했어요. 정치 경제학 비판의 진전과 더불어 그는 노동 소외가 단순히 생산에서의 분업이나 분배에서의 사적 소유에 비롯된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실제적이면서도 역사적인 제약에 의해서 발생했다고 사실을 의식했는데, 그 제약이 시장에서 사고 팔리는 상품으로서의 노동력, 그쵸? 우리 노동력을 제공하고 돈을 받으니까 노동력이 상품인 거야. 노동력, 즉 노동력 상품이라는 독특한 상품의 역사적 출현과 그것의 독특한 기능에서 주어진다는 사실이 연구의 진전 속에서 막스에게 좀 더 분명하게 의식되었지요. 노동과 노동력을 구분하고 노동력이 상품으로 실존하게 되는 역사적 조건에 눈을 돌림으로써 막스는 비로소 노동의 존재론을 노동력의 가치론과 노동 소외의 정치학적 조건에 대한 비판을 발전시킬 수 있었다. 뭐 어렵게 썼는데 그냥 쉽게 얘기하면 사람이 소외되기 시작했다. 무엇으로부터? 자신의 노동 생산품으로부터 소외되기 시작했다. 자기가 만든 상품을 더 이상 소유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빠지고 노동자가 자기가 만들어낸 상품을 강탈당했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건데, 그 강탈 방식이 그냥, 왜냐면 월급 받았으니까 사실 강탈한 게 아니잖아. 그 대가 받았으니까. 근데 실제로는 내가 만든 생산품의 가치만큼 받지 못했다는 거야, 월급을. 그리고 그 나머지 잉여 부분과 내가 못 받은 그 부분이 자본가한테 축적이 됐다는 거야. 그래서 자본가들 그거를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꼬투리 모으듯이 이만큼 모아가지고 다시 이제 생산력에 투자를 하게 되고, 그 더 큰 생산력 안에서 노동이 소외 현상이 벌어졌다. 이게 이제 노동 소외예요. 이게 바로 노동 소외야. 이 개념이 되게 중요한 거야. 인간 소외, 노동 소외. 그러니까 지금은 현대 철학에서는 인간 소외로 보는 거야. 인간 소외라고 해요? 왜냐면 인간이 소외됐다는 거야. 자본주의 틀 안에서. 인간이 소외된다. 소외됐다는 거지. 질문해 보세요. 그러니까 노동 소외라는 거는 노동한 만큼, 그러니까 그 노동한 걸 내가 갖지 못해서 생산물을 갖지 못해서 그거로부터 소외됐다. 그렇지. 이건데 왜 인간 소외라고 그걸? 그러니까 그 소외가 발생하고 거기에 대한 적절한 그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되니까 결국은 생존 기반이 계속 흔들리게 되는 현상이 벌어지죠. 그래서 약간 사회로부터 그렇지. 소외했다. 그렇죠. 사회로부터 소외되거나 뭔가 인간의 본연적인 원래 상태로부터 소외되는 거지. 그래서 그때 한번 물어봤잖아요. 왜 월급이 그만큼이냐? 왜 월급이 그만큼이냐? 왜 우리 대졸 신입의 연봉은 왜 3천에서 4천 사이냐?
왜 또 어떤 직종은 왜 얼마의 노동을 받냐? 왜 다 비슷하냐? 왜 다 비슷해? 그죠? 제 표현으로는 그 회사를 그만두지도 못하지만 그렇다고 안 다닐 수도 아니야. 그만두지도 못할 만큼이면서 그렇다고 그러니까 더못 벌. 그거를 모아가지고 탈출도 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탈출할 수 없는 만큼. 발목 잡혀 있을. 그렇지. 그러니까 계속 어쨌든 하기 싫지만 그 노동을 계속 해야 되는 만큼의 급여가 책정돼 있는 게 아니냐 내 생각은. 내가 요거를 연구를 좀 덜 했어요 사실은. 이거 비밀 같아 내가 볼 때는 거의 일루미나티 수준의 비밀이니까. 그 정도 아니냐 왜? 한 250 받는 거네요. 그렇죠. 만약에 우리가 대조의 신입이 한 1억 정도 받을 수 있다면 물론 그게 다 상품 가격하고 다 연관돼 있겠죠. 상품 가격과 이게 임금하고 다 연관돼 있겠지만 그거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그거보단 더 줄 수 있죠. 줄 수 있지. 앞으로 AI까지 막 들어가가지고 얘들 좀 열심히 일해주면 우리는 그 좀 구원을 얻지 않을까 이런. 놀고 먹고 싶은데. 놀고 먹고 싶어. 예, 그거는 이제 안 됩니다. 사람은 놀고 먹으면 반드시 이제 안 좋은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맞아요. 주님은 노동명령 하셨기 때문에 노동명령 하셨기 때문에 노동을 해야 됩니다. 알겠죠? 예. 자, 이런. 진짜 놀고 싶어. 지금 좀 놀아요. 아니 약간만 일하고 놀고. 그래, 그렇지. 아예 놀고 먹을 순 없죠. 하루에 4시간. 그 정도는 할 수 있죠. 그 정도 일합시다. 그 정도만. 그럼 20시간을 논다는데. 왜요? 밥 먹고 자면 금방. 근데 사실 실질적으로도 회사에 가서 일하는 시간이 그래. 그 시간이 아닐걸? 그 정도일 수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게으름 타는 시간까지 포함해서 노동 시간이 책정돼 있는 거라고. 뭐 그런 우스갯소리를 들으면. 일부러 사장들이 어차피 9시부터 와가지고 처음부터 일 빡세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다들 막 웹 서치도 하고 이러니까 그것까지 포함해서 그냥 차라리 거의 직장인 10년 차. 아니 얘기 들었어요. 오면 들었어요 이 얘기. 거의 직장인 10년 차 구력이야. 지금 보니까. 그렇죠, 맞아요. 이게 노동의 질도 문제라고 생각해요 저는. 결국에는 만약에 창조적인 노동, 정말 그렇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면은 뭐 누가 말려도 하겠지. 근데 이제 어쨌든 이게 이제 수동적인 노동이다 보니까 인간의 본성과 안 맞는다. 저는 솔직히 인간의 본성과 안 맞는다. 계속 이제 수동적으로 뭔가를 받아서 분업하는 형태, 특히 이 분업하는 형태는 안 맞는다는 거예요. 인간은 총체적인데, 그러니까 이 분업에 대한 얘기도 있어요. 막스 얘기 중에. 그러니까는 그 우리 찰리 채플린도 맨날 모던 타임즈에서 이게 하잖아요. 이렇게 하잖아. 그러니까 분업은 이제 그러니까 인간을 기계화한 거지 사실은. 인간을 기계화한 어떤 부분만 맡겨서 그 일만 하게 한 거죠. 근데 이제 인간은 총체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사장 되려는 이유가 결국 총체성을 발휘하려고 하는 거야. 여러분 사장 되세요. 뭐 작은 걸 하더라도 사장을 하십시오. 그러면 총체성이 발휘가 되는 거야. 굶어 죽을지언정. 알겠죠? 제발 막 요즘 애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진짜 답답하긴 한데요. 맨날 진로 얘기하다 보면 결국 막 이거 못 먹고 살 것 같아요. 어제도 어떤 친구가 영어를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밤새 막 12시 반까지 영화 얘기를 막 했어. 야, 그 너는 영화 감독, 영화에 관심이 없는데 저기 진짜 영화 감독 되고 싶은데. 근데 왜 지금은 생각 안 해도 돼? 알아보니까 그걸로 밥 먹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그 고민이 진짜 다 있죠. 근데 생각해보세요. 네. 다 먹고 살아요. 먹고 살아요? 굶어 죽었던 얘기 들어. 뭐 과연 돈벌이라는 걸 어. 그냥 그 노동력으로 얻는 게 아니라 그런 창조라고 해야 되나? 그 창작물로 빌어먹고 살 수 있어. 필요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저는 솔직히 지금 앞으로 사회가 우리가 그냥 잡 하나 갖고서 이렇게 살 수 있는 시대인가? 아, 그렇죠. 그런 생각을 좀 해요, 사실은. 그쵸. 잡 하나 갖고 살 수 있는 시대인가? 나는 어디서 만약에 젊을 때면 한 4시간에서 6시간 정도만 일할 수 있고
나머지 시간 다른 거 할 수 있고 이런 좀 있으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런 회사 만들어야 되겠다. 만들어요. 고용을 하는데 4시간만 고용을 하는 거야. 좋아요. 그러면 그치? 취직시켜주세요. 취직시켜도 4시간까지요? 근데 그거 하고 싶은데 사실은 여기 뭐야 코 올리는 애들 있잖아. 초등학생들. 딱 와가지고 유럽 투어 딱 하면서 촬영 미술 예술 우리 다 이거 전공이 아니야 우리. 좋아요. 딱 해서 막 우아하게 포스터 만들어서 이렇게 해서 딱 해서 그리고 약간 부르주아 엄마들 돈 뺏기. 그래서 우리 그렇지 부르지 엄마도 돈 뺏기. 저 참여하고 싶었어요. 열심히 할 테니까. 1년에 딱 4달만 일하자. 우리 오케이. 방학 때. 그리고 막 공짜로. 그리고 가서 놀아. 아 여긴 말이야 이러면서. 그렇지. 좋아. 우리 역시 막스 수업이 이게 효과가 있어. 역시 실천력이 나오네 이거. 웃긴다. 실천력이 나와 지금. 일단 우리끼리만 아는 걸로 합시다. 5명 알았지? 시하면서 잘 만들어 놓을 테니까. 네. 유럽이다. 유럽. 네. 오케이. 다들 각자 자리에서. 각자 자리에 잘 하고 있어. 알았지? 네, 부를 테니까. 키우고 있을게요. 알았어. 자, 좋습니다. 그래서 전쟁과 공황은 아까 얘기 다 했지. 그래서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야. 그런 이제 자본가들끼리 경쟁 때문에. 그 일어났죠 실제로. 1, 2차 세계대전. 그 공황도 일어났잖아. 그렇지? 그때 이제 혁명. 그 뒤에 넘기면 나오잖아. 혁명 그리고 코민. 혁명을 하고 코민은 뭐냐면은 이제 이제 이 자본주의가 국가 간의 자본주의가 막 형성이 돼서 결국에는 이 세계 노동자가 연합을 안 하면 결국은 이 국가에서 문제가 됐던 게 저 국가에서 커버가 되고 이러면서 결국 이 혁명이 불가해지는 현상이 이런. 칸트처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어떤가요? 그 칸트에 나왔던 것처럼. 그렇지. 그런 방식으로 될 수 있다. 정규직이 안 하니까 비정규직으로. 그렇지. 세우고.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임금 투쟁을 해버리면은 공장이 베트남으로 가는 거야. 베트남으로 가. 그럼 뭐야, 야 이거 안 되겠다. 이것도 못 지키게 생겼네 우리. 그렇지. 그런데 막스 얘기는 그때는 베트남 노동자가 같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야. 야, 근데 이게 너무 이상적이지 않니? 그러게요. 그지? 너무 인간을 믿었더니 내가 볼 때 막스. 그리고 모든 인간들이 깨어 있지 않으면. 그러니까요. 당연히 배우지 못한 사람은 당장 먹고 사는 게 당장 내가 삼성전자 가서 일하면은 내 삶이 바뀌는데. 그쵸. 그러니까 나는 막스가 되게 착했던 것 같고 되게 순수하고 이상적이었다. 이론적이고. 근데 이제 인간에 대한 나는 악하다고 보진 않아요 사람이. 그러니까 악하다 이런 것보다도 인간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한 거 아닌가. 이 사람도 그 지식 우리 처음에 했던 말 뭐였죠? 그 노동 보수랑 진보 얘기할 때였나? 그 왜 머리만 잘 쓰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진보. 그게 진보야. 진보 사람들. 보수였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이런 것과 다르게 결국에는 이제 이런 뭐죠? 아담 스미스 같은 이런 사람들이 이제 국부론 같은 체계에서는 반대 얘기를 한 거지. 훨씬 더 먼저 사람이죠, 막스보다. 그러니까 결국은 야 인간은 막스는 이거잖아. 아니야. 아담 스미스는 이거잖아. 이기적으로 행동해라. 이기적으로 행동을 해야 오히려 더 잘 산다. 각자 하고 싶고 각자 욕망을 막 위해서 노력을 해야 전체 파이가 커지면서 잘 된다. 근데 거기에서 뭔가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을 해가지고 모두가 다 잘 살도록 만든다. 이게 이제 국부론의 아담 스미스 얘기거든요. 반대 얘기죠. 그래서 고전경제학 이제 보수들은 이 아담 스미스에 가서 뿌리를 받고 있고 진보들은 이 막스에 가서 뿌리를 받고 있는 거야. 이 두 개 엄청 싸우는 거야 지금도. 그죠? 근데 애덤 스미스가 제가 이 책 사서 읽는 이유는 뭐냐면 도덕감정론인데 자본주의가 성공하려면 결국은 윤리의식이 바탕이 돼야 된다는 거야. 다른 사람의 그러니까 약한 처지를 심패티 뭐라고 하죠 우리말로? 이렇게 동감할 수 있는 그 도덕 감정이 있어야만 자본주의가 성공할 수 있다. 그 얘기를 했거든. 근데 이 책은 거의 안 보지. 국부론만 보는 거야. 국부론만 보고서는 막 자율경쟁만 계속 얘기하고 그게 마치 되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엄격한 윤리성을 얘기 안 하면 자본주의는 성공을 못 하는 거예요. 그거 제가 그 누굽니까?
우리 그 막 저기 막 누가 칼빈 말고 웨슬리, 요한 웨슬리도 그 얘기했다 그랬죠. 이 나눔이 안 되면 부패한다. 그 얘기를 한 거거든. 그거는 지금 사회에서 이 보수는 사실은 그 얘기를 해야 돼. 보수는 자유를 얘기하면서 윤리의식을 반드시 얘기해야 되는데 이 얘기를 안 하니까 진보가 윤리의식을 얘기를 막 하면 뭐 이러면서 엄청 싸우는 거예요 지금. 싸울 이유가 아닌데 사실은. 국민들이 무식하니까. 국민이 무식해서 그런 거예요. 그거는. 알겠죠? 자, 여기까지 하고요. 여기까지 하고 5분 쉰 다음에 그 토론 영상 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알겠죠?